그 낮은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세, 이것을 보면서 22년, 23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의사결정 내리고 21년 끝자락에 집을 영끌에서 삽니다. 집을 사자마자 집값은 떨어지죠.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재테크를 잘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하죠? 그게 바로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석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거시경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향후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또 연구원에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경제에 관한 많은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란 뭡니까? 이 자본주의를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주된 정의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의 축적,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축적을 인정한다, 인정하는 사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유재산을 축적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소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간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정해 준다. 혹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부자가 되는 것을 존중해 준다. 사유재산을 얼마든지 축적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 재산을 축적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모은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뭘까요? 그게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을 모아서 재산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소득의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는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근로소득, 두 번째가 재산소득, 세 번째가 사업소득,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전소득입니다. 간략하게 이 소득의 정의를 말씀드려보면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이전소득은요, 그냥 어디서 받는 거예요. 사적 이전소득은 용돈 같은 거고요. 그죠? 공적 이전소득은 정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나라로부터 받는 것,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적 이전소득이죠. 근데 이런 이전소득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시죠? 그러면 어떤 소득을 모아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소득의 유형을 나머지 3가지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근로소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5%, 10%의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일해도 그 소득을 모아도 충분히 상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경로에 놓여 있다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하위 90%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다수의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고임금 근로자도 아닌데, 그러면 상위 10% 근로소득자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더 많이 일하면 부자가 될까요? 2잡, 3잡 뛰면 부자가 될까요? 정말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상위 1%에서 10% 사이에 있는 그 고임금 근로소득자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큼의 소득을 더 많이 일해서 버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50시간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을 통해서도 분명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 경로는 상대적으로 이미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라면 그 소득을 가지고 부자가 되긴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세 번째, 재산소득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재산소득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재테크죠. 재테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재테크의 정의는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일, 그러니까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90%에 해당하는 이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는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기 힘들고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재테크라는 거죠.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재테크를 잘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하죠? 그게 바로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러면 어떤 유망산업이 놓여져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소득을 어떤 자산과 바꿀 때는 앞으로 올라갈 자산과 바꿔야 되죠. 어떤 시점에는 소득을 소득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여건의 변화를 들여다보면서 경제가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그 국면에 맞게 적절한 자산과 나의 소득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므로써 그럼으로써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해 본다면 우린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고 소득의 증가 속도는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재테크이고 재테크를 잘하려면 경제 여건의 변화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2020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금리를 있는 힘껏 끌어내립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집중하는 그런 정책이 가동되죠. 그럼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뭐가 올라갑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주식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돈이 이동하는 거죠. 어디서? 은행에서 주식으로,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그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같이 이동하셨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럼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돈이 이동해서예요. 그럼 돈은 왜 이동합니까? 금리가 떨어져서죠.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 낮은 금리에 돈을 돈의 형태로, 저축의 형태로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그렇게 이동하니까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오르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21년 끝자락에 약 2년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그동안 돈을 저축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내가 한 5천만 원 모았다. 그럼 5천만 원만큼 부자 됐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20억짜리 아파트가 20% 올랐대요. 그럼 4억 오른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감감이 고민해 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5천만 원 모았는데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나는 오히려 3억 5천만 원만큼 가난해진 것이죠. 이걸 상대적 박탈감 혹은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벼락거지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의 경제는 분명 완화의 시대였고 완화의 시대일 때는 돈이 시장으로 쏠린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자산과 나의 소득을 바꿔나갔을 텐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랬는데 21년 끝자락에
아마도 지난 2년 동안의 경제, 내가 지금 2년 동안에 경험했던 그 경제의 모습은 앞으로 2년 동안에도 그러할 거야 라고 상상하기 시작하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이 같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와 앞으로의 2년 동안의 경제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년 동안의 여러분의 경험의 기초에서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죠? 분명 그 과거와 미래는 다른데 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거에 대한 경험에 빗대어서 내리는 거죠? 그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2021년에 그랬습니다. 특히 MZ세대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2020년, 21년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만 봐요. 금리가 이토록 낮은 상황이 있을까?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았던 금리였거든요. 그 낮았던 금리만을 경험합니다.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그 낮은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세, 이것을 보면서 22년, 23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의사결정 내리고 21년 끝자락에 집을 영끌해서 삽니다. 근데 집을 사자마자 집값은 떨어지죠. 또 21년 끝자락에 대출을 이만큼 끌어다가 집을 샀는데 그때 받았던 대출 금리는 안타깝게도 변동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낮았던 금리를 경험했으면서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앞으로의 경제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그 당시 21년 끝자락에 가계대출의 87.5%가 바로 변동금리 대출자였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완화의 시대가 가고 긴축의 시대가 옵니다. 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기준으로는 0.25%에서 5.5%로 5.2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집값은 곤두박질 치는 거죠. 바로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의 모습은 앞으로의 2년과는 다를 거야 라는 상상의 기초에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22년, 23년 약 2개의 해를 또 보내면서 23년 하반기 들어서서 이제 집값이 반등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값이 반등하는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이 반등하는 이런 추세를 맞이할 때 내가 집을 안 들고 있으면 나만 도태될 수 있어 하는 그런 공포감. 그게 뭡니까? 그런 걸 FOMO 현상이라 하죠. Fear of Missing Out. 대세 상승이 시작될 때 그 기회를 박탈할까 봐 두려운 것. 그걸 FOMO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FOMO 현상 때문에 또 많은 MZ세대 여러분들이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흐름에 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또 뛰어드는데 23년 하반기에 역시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을 만큼 추가적인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안 남은 거죠. 금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인하할 일만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의존하시는 영끌에서 집을 사시는 그 대출의 금리 형태가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역시 지난 2년 동안의 기초에서 나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의사결정의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반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1997, 8년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자네 IMF 외환위기 기억하나?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학생들은 안 태어나서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벌써 25년 됐어요. 근데 25세가 안 되는 대학생 청년의 인생 속에서는 IMF 외환위기란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하냐면 IMF 외환위기 때로 돌아가 볼게요. 그런 외환위기급이 등장한다 해서 모두가 위협에 당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할게요. 잠깐 그 IMF 외환위기를 다룬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IMF 외환위기가 터질 그 즈음에 그 당시 김혜수라는 주인공, 그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그 팀장, 이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죠? 앞으로 이렇게 놔뒀다가는 외환위기에 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국가정책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빨리 모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라는 의사결정을 내리죠. 유아인이라는 주인공 역할 기억하십니까? 또 그 주인공은 뭐라고 합니까? 외환위기가 온다? 좋았어. 그러면 강달러가 오겠지. 그럼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을 다 달러로 바꿔놓으면 나는 일확천금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죠. 둘 다 자기 위치에서 저마다 적절한 고민,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주인공, 공장장이죠. 이 공장장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공장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마치 우물 속에 있는 것처럼 공장 속에 파묻혀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지만 그 공장장이 IMF 외환위기 속에 위협을 고스란히 받았던 거죠.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된다.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나는 이 경제 국면을, 자본주의 사회를 이겨낸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공장 밖에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우물 밖에 어떤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라는 고민을 함으로써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위기는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봄이 오고 똑같이 가을이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고금리가 오고 똑같이 저금리가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오고 똑같이 디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누구에겐 고금리가 오고 나에게는 저금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경제 여건은 똑같은 겁니다. 경제를 살아가는 경제 주체는 똑같은 경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대응하는 것, 모두에게 위기가 닥칠지 모르지만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그게 바로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인 것이다. 네, 우리가 경제를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변수는 바로 금리예요. 금리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버려야 될 사업이 많아져요. 금리가 낮아지면 해야 될 사업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한 기업인을 만났는데 많은 기업들은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근데 대출 금리가 높아요. 만약에 5%라고 볼게요. 근데 대출을 이만큼 끌어다가 5%의 이자를 지급해 가면서 5%도 안 되는 수익성의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을까요?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될 사업이 많아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먼저 버릴까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낮은 금리 속에서 그냥 거의 제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 수익성, 2% 수익성의 사업도 도전할 만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낮아져 버리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고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버려야 될 사업이 많아져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못 합니다. 신규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는 신사업을 벌이지 못해요.
신사업을 벌이지 못한다면 당연히 일자리가 충분히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되지 못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쉽게 취업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취업자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죠. 그러면 소득이 줄잖아요. 소득이 주니까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주니까 기업들은 더 투자하려 하지 않아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제에 하방 압력을 준다라고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들은 왜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렸을까? 그것은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했을까요? 바로 물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미국이 당면한 9.1%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물가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41년 만에 최고치였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물가를 경험하고 그때는 경기는 괜찮았어요. 경기는 나름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는 떠받침이 되는데 지금의 숙제는 뭐예요? 그 물가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물가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기준으로 22년 7월에 9.1%를 기록하고 쭉 떨어져서 3.2%까지 현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까지 도래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목표하는 물가는 몇 퍼센트죠? 2%입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목표 물가는 바로 2%의 목표, 관역이 딱 있어요. 그 관역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9.1에서 3%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지만 3%에서 2%로 떨어지는 구간은 마치 롱테일, 꼬리치듯이 천천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23년 동안 이른바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났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긴축적 통화정책을 도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23년, 24년 동안에 금리를 인하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23년에는 금리 인하 어렵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에 충분히 안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구나. 지금으로서 제가 전망을 해본다면 24년 중반 이후에나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 다른 말로 24년 중반 이후에나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라는 숫자에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고 근접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지라도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통화정책 기조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면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긴축의 시대가 24년 중반까지는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높은 고금리가 유지되는 한 시중금리도 크게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해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또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강조할게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2020년에 만났던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역성장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L자로 점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 1.7%, 1.4% 성장세가 L자로 점점 둔화되는 겁니다. 이게 경기 침체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가 잡힌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해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를 안 해요. 소비는 소득의 함수고 소득은 고용의 함수예요.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해야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해야 수요가 위축되니까
가격이 공급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금리를 채택하는 이런 통화 정책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만큼의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겁니다. 의도된, 유인된 경기 침체인 거야.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유인했는데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런 통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됐구나 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물가가 확실히 잡혔으니까 이제부터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 라는 통화 정책을 단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년부터 시작됐던 이 긴축의 시대는 24년 중반까지는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24년 중반 이후로 실제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하게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해 가면서 그때에 맞는 통화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제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 알아야 할 경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라고 설명드렸고, 금리 인하는 언제 시작될까? 제가 작년부터 23년 연내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기준금리 인하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금리 인하는 시작될까? 제가 언제 금리가 인하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금리 인하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금리는 물가 때문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3년, 24년 동안 미국 물가 발표 관심 가져보시고 그 물가가 확실히 목표하는 수준에 근접했는지를 지켜보시면서 근접해 나간다면 이제 곧 금리 인하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또 그때쯤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헛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 또 자산 포트폴리오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